오늘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안들에 대한 여론조사와 또 정치 평론을 좀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 번만 출연해 주십사. 저희가 거의 한 푼 줍쇼 수준으로 부탁을 했는데 이제야 출연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나오는 게 우리 장윤선이 취재편의점 지금 잘 나가고 계시고 되게 핫한 지금 유튜브인데 제가 나오면 폐를 끼칠까봐 제가 못 나온다고 그랬지. 네. 제가 많은 분들이 여기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죄송해요. 또 걱정해요. 저 나왔다고 또 댓글에 장성철 나와서 나는 구독 취소한다. 나는 안 본다. 막 이러실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정치 평론에 최근에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사실은 등극돼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왜요? 방송 다 잘리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심판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평론가들이 좌우 가리지 않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이제 한 7년 전, 8년 전까지는 이제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평론가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나와서 진영의 대변자,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자 역할을 해버리게 되니까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문제가 있는데 새롭게 그것을 각성시키신 분이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다라는 평가가 여의도에 많이 있습니다. 제 삶이 고달파요. 근데 정말 고소고발 많이 당하시고 잘리고 고소고발 당하고 힘듭니다.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참칭 패널 가짜 보수 막 이런 비판을 많이 들었어요. 패널에 자격이 없는 놈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같이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높은 진짜 제가 중국에서 금방 와가지고 장 소장님 덕분에 한 1년 잘 먹고 살았어요. 저랑 같이 방송 그때 3개 하고 4개 하고 막 4개 하고 막 그랬죠. 근데 장윤성 기자님 워낙 취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장윤성 기자님 하시는 거 메모했다가 또 써먹고 그래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벌써 69일.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69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오늘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앞두고 있어요. 오전 11시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총선 대책 이런 등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다는데 기자들 대상으로 미리 풀된 내용을 좀 잠깐 보니까 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길다. 하여튼 다 말씀을 하실 것 같다라는. 유지가 뭐예요? 읽어보셨어요? 아직 전 못 봤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다 보지는 못했는데 여하튼 기후 얘기, 민생 경제 등등 모든 현안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난 윤석열 정부 2년간 방송을 많이 잘리신 장 소장님부터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때려잡자 이재명, 때려잡자 이준석. 그러니까 본인이 반대하는, 본인에게 반대하는, 다른 얘기를 하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때려잡자라고 한 1년 9개월 정도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뭘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래서 내가 참칭 패널인가? 긍정적인 게 그래도 있을 텐데. 긍정적인 거는 우리 윤희웅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외국 순방 나가신 것도 국민들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가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안타깝고 그래도 지난 1년 9개월 동안의 화두의 중심은 김건희 여사였죠. 그래서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와, 지금 댓글에 상식 있는 정치 해설 장성철님 좋아요. 환영합니다. 진정한 보수. 아니, 안 좋은 거 더 많죠. 아니 안 좋은 거 없어요. 욕 하나도 없어요. 와우,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참칭 패널 장성철님 팬분들 여기 다 계시네. 이런 얘기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참칭 패널이 참으로 칭송받아야 할 패널 이런 참칭 패널 아닌가요? 와, 윤희웅. 윤희웅 센터장님 우리 자주 해요. 자주 봐요. 최근 어쨌든 보게 되면 이제 저는 지표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것이 이제 여권 전반에 대한 상징적인 평가 지표인데
다시 이제 대통령 지지를 하잖아요. 그게 뭐 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우리가 긍정 평가를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데 특이한 이제 현상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뭐냐 하면 이전 대통령과 다르게 첫 번째로는 탄력도가 사실 없어졌어요. 탄력도가 없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이 변동폭이 큰 지표예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을 지지하세요라고 질문하지 않고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나요? 잘 못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부르기 때문에 어떤 이슈나 행보, 발언에 대한 변동폭이 나타나야 돼요. 탄력도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거의 이제 30% 초반대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 마치 같아요. 그 어떤 지지하냐는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은. 근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그렇지 않고 자주 변해되는데 그래서 탄력도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고정관념 유권자들 국민들이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한국갤럽은 이제 2점 척도로 묻기는 해요. 잘한다, 잘 못한다. 그렇지만 다른 데들은 4개의 보기를 주거든요. 네.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 매우 못한다. 이 4개를 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데 네. 한국인들은 자기 마음을 분명하게 표출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조사는 볼 것 없이 대체로 잘하거나 대체로 못하거나 의견이 높아요. 네. 거의 한국의 많은 조사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ARS 조사에서는 물론 이제 강경한 분들이 응답하기 때문에 이제 1번, 4번이 있지만은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는 3번, 4번이 높거든요, 원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사람 면접원이 하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매우 못한다가 높아요, 월등히. 그러니까 그 비토층이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일은 잘하고 못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책임성이 있는데 책임성의 가장 첫 번째가 반응적 책임성이거든요. 반응적 책임성은 일단 뭔가 의문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반응적 책임성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없어서 좀 어떻게 뭉개는 거 이제 그냥 모르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국민들이 답답한 부분들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네.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관점이 4단계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처음 정권을 잡으면 국민들이 환호하고 지지하고 네. 와 박수 쳐줘요. 그런 것에 취해가지고 권력이 뭘 하냐면 본인들 권한을 행사해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네. 상대 진영들은 좀 두려운 눈빛을 갖고 이렇게 좀 숨죽여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국정을 하지 못하면 실망으로 나타나요. 근데 실망을 넘어서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조롱과 비아냥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실망의 단계에서 조롱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1년 9개월 만에 윤석열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본인들 탓이다. 이 국정 운영을 바꾸지 않으면 총선도 패배하고 총선 후에는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취재를 해보면 국민의힘 관계자분들 뭐 민주당도 취재하지만 국민의힘 분들도 취재해 보면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총선에서 이제 그림이 바뀌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번 총선은 대통령 지지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이만큼 잘했으니까 자, 우리 윤석열 정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여기에 여론이 좀 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심판 여론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니까 윤석열 사진보다는 한동훈 사진을 걸고 선거해야 되겠다라고 후보들조차도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내일 총선 때 여당 투표해야겠다라는 게 한 달 사이에 6%나 올라갔다는 여론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한국갤럽 여당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효과.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실제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권의 핵심 플레이어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의
사실 야당이 상당히 여유 그동안 있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부정 인식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 심판 선거로 일단 무조건 휩쓸 수 있고 네. 그러면 압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연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편안하게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권에서 메인 플레이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워낙 상징성이 커서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죠. 만약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표처럼 가기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비중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요한 플레이어가 되고 우리가 이제 뭐 38, 586 이런 청산론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어.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총선에서 엄청 먹히겠어라고 하는 얘기 처음에 많았다고요. 네. 그건 맞는 얘기죠. 사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주요한 우선순위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보면 계속 이것을 이슈화 쟁점화 구도를 만들어내고 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유권자들이 있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대응한다든가 네. 아니 그 프레임을 또 약화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안 보여요. 예, 사실상 야당은 여당처럼 방어적이고 수세적이고 조용한 선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이런 조금 더 흐름 공세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면 사실은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으니까 제약이 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고 어떤 여당으로서는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긍정적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서 좀 변화의 뭔가 움직임들이 잡히고 있는데 야당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김경률이 뭐 나와서 대통령 뭐 여사도 공격도 하고 이런 사람 공천 준다고 하고 윤희숙 뭐 경제 전문가인데 이런 사람 또 공천 준다고 하고 네. 뭐 그렇게 좀 뭔가 공천에 변화가 있을라나? 유승민 전 대표 탈당 안 하는데 유승민 전 대표 어디 공천 줄라나? 어디 출마할라나? 이런 호기심을 계속 자극을 하는데 민주당은 자객 공천? 그 친명 세력들이 비명 세력 출마하려고 그러나? 그냥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냥 뭐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던져가지고 주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숨죽여 있듯이 가끔 그냥 이재명 당대표 법원 출석해서 네. 재판받는 그런 부정적인 보도만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싸움과 다툼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이제 불리하죠. 뭐 오늘 민주당 관계자가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에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도 정책 발표 많이 하고 뭐 굉장히 이재명 대표도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뭐 테러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해도 언론이 잘 안 써준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치 행위를 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을 다루는 언론의 그 보도량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량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전부 여당 중심 그러니까 그 과거의 여당이었을 때는 민주당을 비판했고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한다. 언론이 우리를 너무 안 써줘서 그래요.라고 안 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피해의식과 강박관념인데 네. 정책을 얘기하면은 언론에서는 그냥 단신으로 처리해요. 그거에 대한 해석 기사라든지 전망 기사가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 재밌는 게 와 윤석열한테 한동훈이 대들었대.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재밌겠다. 그렇죠. 네. 서로 만나서 뭐 눈빛 교환 어느 거 했을까? 뭐 밥 먹었다는데 뭔 얘기가 있었을까? 막 그런 호기심 어린 네. 관심 어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민주당은 그게 없잖아요. 그런 기획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민주당이. 그렇죠. 국민들은 지금 뭐 짜장면 먹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는 뭐 회 먹으라고 일식 메뉴 내놓으면 국민들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 과정에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일단은 저런 거죠. 지는 쪽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론조사 지금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네. 하는 거. 숨은 표가 있어. 이제 네. 그다음에 아이 뭐 하이 보수. 그거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네. 미디어에서 사실은 우리
좀 균형 있게 보도를 안 해주고 있어, 주목을 안 해주고 있어, 차별하고 있어서 그래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은 이제 팩트에서 이게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뚫어내야 할 과제인 것이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는 게 정당한 건 아니거든요. 선거 때에 정당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캠페인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려서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내게 해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린 열심히 했는데 언론에서 이래서 보도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야 하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뚫어내야 한 과제인 맞아요. 것이지 그것이 정치가. 이유로 네. 지금 원인이다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은 직무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예, 우리가 이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네. 이거거든요. 정치나 선거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유권자가 모르면 아무 일도 안 한 것이다거든요. 그러면은 언론의 보도가 안 됐다. 그러면 대중들의 전달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인식하잖아요. 정치는 인식의 영역인 것인데 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언론 탓만 하고 가만히 있다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그 우호적인 세력들은 그 지지층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재벌도 그다음에 언론도 뭐 검찰도 뭐 법원도 사실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거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뚫고 나갈 거냐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의 과제인 것이지 그 탓만 하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진복 수석의 협박에 예, 민주당이 지금 쫄았나?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제가 윤희웅 센터장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대표 직무평가 같은 거를 원래 하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하는데 네. 정당 대표 직무평가는 또 처음 보는데 갤럽에서 이걸 했더라고요. 갤럽에서 이제 네. 뭐 가끔 합니다. 가끔 이제 당대표 매주나 뭐 매월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사실 임기 동안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하면 또 이슈가 상당히 주목되니까요. 아, 예.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 조사에서 여야 당 대표 이제 여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요. 예.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대통령 업무 평가처럼 동일하게 합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2%의 긍정 평가를 받았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35%였죠. 근데 이 52%가 왜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냐 하면 네. 일단 수치상 이제 이거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당 대표 평가하는데 당 지지율보다 그것이 높은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것은 지지하냐가 아니라 잘하고 있냐고 보는데 초반에 이제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제 유권자들 국민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이 조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정당 지지율에도 그럼 영향을 줄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할 때 근거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거거든요.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어떤지.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업무 평가를 했는데 중도층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한 45% 나왔어요. 높은 거거든요. 네. 이게 왜 높은 거냐 하면 그동안 여권의 어떤 지표들은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다 20% 정도예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 아니면 각종 이슈 사안들에 대한 평가들이.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당 지지율로 일이 높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중도층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한 45 나와. 그러면 이것들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 지지율로도 전환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점에서 예. 일단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국면에서 완벽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승리하고 성과를 보였다. 대중 지표적으로는 네. 이렇게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결과들이에요. 근데 약간의 바이어스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왜냐하면 이거 세부 수치를 보니까 광주 전라도에서 네. 한동훈 잘하고 있네가 42%예요. 그래요? 되게 많이 나왔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니까 편들어준 거라고 보여지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23%가 와 한동훈 잘한다.
이렇게 박수를 쳐줬어요. 아, 대통령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자 중에서 네. 32%가 한동훈 잘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것 쭉 흐름을 보니까 네. 대통령하고 싸우니까 지금 야당 성향의 지지자들도 한동훈 잘한다라고 좀 지지 의사를 표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그 액면 그대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현상에서 대통령과 싸우는 약간 그렇죠. 그런 포션에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위원장 이른바 한동훈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순간, 완전히 폴더 인사하는 순간 네. 이 여론은 다시 뒤집힐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보수 중에서는 네. 79%, 78%, 네. 89%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가 확실히 결집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총선 때까지 그러면 그 사실은 처음에 확 붙었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그리고 사과 문제, 사과로 끝낼 수 있는 문제인지 이건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은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상당히 버티다가 그냥 바로 꺾이는 서천 화재 현장에서 폴더 인사로 바로 끝난 거 아니냐. 그리고 오찬회동에서 뭐 민생만 얘기했다는데 진짜 그렇겠냐라는 비판이 있는 믿으세요 좀. 뭘 믿어요? 대통령실과 좀 여당에서 그렇게 민생만 얘기했어요. 그럼 좀 믿으세요. 왜 그렇게 못 믿어요? 아니, 불신이 있어요. 기자는 믿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계속 추적하고 의심하고 취재해야 돼요. 사실이 뭔지 진실을 파헤쳐야 됩니다. 근데 보면 저도 이제 지난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이 있었고 또 이제 바로 또 그 하루 이틀 만에 폴더 인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어떤 평가를 내리기가 좀 애매한 장면들이다. 네. 굉장히 신속하게 장면들이 네, 돌아간 것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영향들이 바로 나타날까라고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요 지표들을 보게 되면 상당한 이제 국민들이 그 사안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할 말을 하긴 했네. 갈등이 있긴 하고 뭐 나중에 이제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하고 하긴 했지만 네. 할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대통령의 또는 용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자체에 상당히 이제 가중치를 둬서 의미를 두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한동훈 그게 이제 이거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한 업무 평가가 이렇게 52%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 그 대중들이 네. 애매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본질을 굉장히 빠르게 포착하는 능력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수습하는 장면을 볼 때, 한동훈 효과는 없어. 뭐,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게 오래 가지는 않네. 이런 평가까지 국민들이 이미 하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60며칠 남은 이 총선 상황에서 한동훈 효과가 언제까지 갈 거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여론 지지율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의 등장과 한동훈 효과가 생기면서 이른바 이제 그동안 대척점에 섰던 유일한 대척점이었던 이준석 대표가 좀 내려가고 오히려 한동훈이 떠오르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장윤성 기자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좀 당황스러운 게 네. 저보다 더 잘 아시면서 저한테만 물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일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죠? 기자들의 아니야. 최고 능력이 그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 특히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인 것 같아요. 일이 제대로 지금 좀 돌아가지 않고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체내지는 좀 떨어지는 네.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막 탄력 받아가지고 막 가야 쭉쭉 되는데.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유승민 전 대표도 안 온다고 그래서 김이 확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고 뭐 어제는 반도체협회 뭐 부회장인가 네, 네. 그분을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우리 인재 영입했어요 이렇게 내세우고 네. 있는데 제가 봐도 그분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분을 정치권에 영입을 해서 저분이 정말 정치를 잘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모르는 전문가를 한 명 그냥 영입했구나 그런 생각뿐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거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네. 지적하는 거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영역은 가져가 버렸고 네. 그렇다면은 다른 쪽의 제3신당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덩치를 크게 만드는 건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고 저런 정책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우리끼리 해서도 그냥 한 대여섯 석은 얻을 수 있는데 괜히 그냥 한 20석 얻어가지고 서로 그냥 볼썽사나운 모습 총선 후에 벌어져서 또 막 민생당처럼 막 시끌벅적하면은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제3신당 함께하는 것도 약간 좀 부진해지는 것 같고 그 지금 뭔가 안 풀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준석 대표의 1차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준석 저는 대표 판단해요. 1차 위기가 왔다. 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부상 네. 이것이 두 가지 면에서 이준석 신당에는 이제 악효과죠. 뭐냐하면 어쨌든 이제 뭐 한 위원장이 젊은 층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 정치인들에서 20, 30대에서 관심을 보이는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이준석 신당의 사실 주 지지 기반이 젊은 층에 대해서 타격을 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수층을 결집하는 건 이제 성공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기대감을 주는 부분들. 네. 그래서 근데 이준석 신당의 또는 이준석 대표의 뭐 이제 기대나 목표 중에 하나는 영남에서 출마를 해서 지역구를 몇 석을 얻는 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보수층이 결집된다는 것은 영남에서도 국민의힘으로의 결집이 다시 복원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양쪽으로 일단은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겠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신당 기류는 사실은 제법 있는 편이긴 한데 저는 그 이낙연 대표 쪽 이게 합치는 부분들을 꺼리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초반에 합쳤을 때 영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막혀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제 만약에 영남에서 이렇게 되면 성과를 얻는 거거든요. 예전에 무소속 연대 후보들처럼 네. 얘는 우리 편이야, 우리 새끼들이야라고 이제 할 경우에 그러면 표를 줘도 우리 보수의 이제 자식이니까 네. 표를 주는 게 부담이 없어서 뭐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영남 지역의 보수층들이 표를 줄 텐데 이낙연 대표와 합쳤어? 그럼 저쪽으로 갈래나?라고 하면서 그 표가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현실적 고민이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네. 제3신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야 이준석 혼자 하면 지지하려고 그랬는데 이낙연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 보니까 나 제3신당 나 지지 안 할래 라고 하는 그룹이 많을 건지 네. 그래도 야 제3신당이 하나로 뭉쳐 있구나 그래도 우리가 이재명 윤석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기가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저기 의미 있는 의석 좀 밀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룹이 더 많을 건지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일단 어떤 비례 같은 측면에서는 이제 저는 합쳤을 때의 효과가 좀 클 수도 그렇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비례 놓고 봤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대표의 고민은 영남에서의 지역구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합쳤을 때 지역구에서는 이게 제약될 것이다. 그리고 네. 본인은 아마 영남에 나가서 거기서 당선이라고 하는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여요. 느낌상.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이 있지 않고. 아니, 영남- 당선자님이 너무 알 것 같아. 잘하니까. 아니 영남에서 네. 지지율 이렇게 봐도 10에서 한 15%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거기서 어떻게 당선이 되겠어요? 15%는 당선되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불가능하죠. 지역에서는 그 인물에 따라서 네.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역구에. 이준석 대표가 어디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네.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구나 이런 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대구에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뭐 이런 지역에서 과거에 김부겸 전 총리가 뭐 이겼던 수성이나 이런 쪽에서 좀 돌파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민주선 대표 측에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지역구 출마해가지고 제3신당이 당선자를 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3정당은 네. 비례대표 정당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당 득표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어가지고 네. 대략 30% 정도 얻으면은 13~4석 네. 그 정도 의석수 얻잖아요. 그 정도 얻는 쪽으로 나가야지. 근데 그것도 지금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네. 권역별 비례 방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권역별 병립형 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모르겠어요. 뭐 민주당이 뭐 오늘 이재명 대표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아니 근데 권역별이든 연동형이든 뭐 병립형이든 어쨌든 정당 투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제도 가지고 네.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비례대표를 순위를 선정하고 네. 또한 거기에 어떠한 인물들을 배치할 것인가가 이준석 신당과 제3신당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우리가 한 5%더 얻어야지, 3%더 얻어야지, 그러려면은 이낙연 신당 저쪽하고 같이 안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은 전략적인 미스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적 미스다. 예. 그러니까 명분은 가져가기 좋아요. 네. 아이 그래 우리 뭐 저희 지금 뭐 의원들 기득권 하는 사람들 뭐 저 꼰대 같은 정치인들 그냥 다 제껴버리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 한번 이번에 제대로 해보자. 민생당 뭐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 해봤을 때 실패해봤잖아. 네. 그거는 거기에 의원들이 있었고 대선 주자들이 있었고 일정한 포지션이 있던 정당이었었거든요. 지금 새롭게 만들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의석수를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배지를 안 달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배지에 올인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라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준석이요. 배지에 올인하는 전략을 세워라. 아, 그럼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지금 1차 위기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하려면은 본인 욕심 버리고 그냥 이낙연 뭐처럼 박원석, 조홍천 그런 분들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야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도 오고 국민의힘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점점 눈덩이가 커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새를 불려 나가는 것이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냥 명분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해법, 처방전. 맞죠? 뭐. 정치에 어떤 이제 그 유일한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최적의 또는 최고의 정답을 찾으려고 시간을 보내는 게 최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진하더라도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의 긍정 효과를 최대한 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빨리 어떤 흐름을 갈래를 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네. 다만 지금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준석 대표의 고민은 제가 봤을 때 비례에서도 상당한 전국의 성과를 거두면서 네. 영남에서도 지역구에서 당선시켜야 되는 이 두 가지 목적 함수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불가능해요. 이걸 하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도저도 어떤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그거는 판타지 소설이에요. 혼상과학 소설이에요. 네, 그런 것 같다고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이다.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남 지역구 포기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개혁미래당, 네. 그 이낙연 뭐 네. 이런 분들 의원들이 있는 곳에 그 호남에서 후보를 낸다고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인 것 같아요. 힘들어요. 지역주의가 철저하게 고착화됐고 양당 지지세가 어느 정도 세잖아요. 근데 많으면 30% 가지고 어떻게 지역구 당선자를 낼 수 있겠어요? 일단 이게 불가능해요. 급하게 예, 비례 세를 불려라. 세를 불려라. 아, 우리 몸집이 커져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비만이든 근육이든 옷으로 가리면은 비만 그게 안 보여. 지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체격이 커야 돼. 지금은. 일단 체격을 키워야 예. 된다. 안 그러면은 체급 차이가 나면은 안 껴줘요. 안 껴줘. 예. 예, 일단은 체급부터 키우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해라. 이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은 지난 강서보궐선거 이후에 이미 이제 심판할 결심을 마친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 정부 안 되겠어. 외교도 경제도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30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표가 되면 아니 1, 2년도 아니고 30년을 퇴보하고 퇴행하는 정책을 쓰면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심판할 결심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를 지지할 건지 어느 당에 지지를 보낼 건지 이거를 좀 선택지를 넓혀줘야 되는 수준이 필요한 건데 민주당이 지금 이런 걸 하려면 적극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
총선에서 야당을 비유하는 게 이제 회초리거나 네. 그릇이거나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가 이제 부정적 평가가 높고 그러면은 정권 심판, 뭐 정권 평가 선거로 가는 것이구나. 지금 그 기류는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나 명확해서 네. 그 흐름이 이제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야당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당 지지율이 있어요. 뭐 네. 지금 한 35%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실제 득표율은 뭐 50% 가까이 또 넘기도 하고 이렇게 얻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네. 내가 이 정부를 혼내주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은 그날 이제 야당이라는 회초리를 들기 때문에 실제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야당은 예. 이 메커니즘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 회초리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 도구를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그 민주당을 꼭 지지하지 않지만 그날 심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른바 중도나 무당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는 도구를 당일날 드는데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뭐 깨끗한 그 깨끗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꺼림직한 것이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번에 심판하려면 내가 민주당 회초리 들어야겠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호감? 그 최소한 그것은 이제 있어야 되는 호감. 것인데 지금은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많은 이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당 지지율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어. 근데 여당 지지율 안 오르는 게 효과 없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표를 보고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권 심판 기류 이렇게 높은데 민주당 지지율이 왜 계속 이 정도지? 이게 좀 이상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 사실 더 합리적이에요. 민주당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이 정도의 지지율이면 상당히 높은 거다.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이 정도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착각이고 이미 자기만족. 지났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 납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혜가 온전하게 이제 가야 되고 그것이 넘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한국갤럽에서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조사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원래 이제 선거에 대한 프레임을 묻는 것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국정 안정론에 호응하는지 정권 심판에 호응하는지 두 가지를 놓고 어디에 더 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더 추가를 했고요. 정치 변화를 위해서 제3지대에 뭐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는 게 좋겠다. 근데 그것이 실제 현실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다간 3지대 뭐 아무 성과도 못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세 가지를 물어봤더니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정권 심판 견제론에 동의하던 흐름들이 한 55% 됐잖아요. 33%로 떨어졌어요. 나머지 한 24%가 제3지대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로 간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면 좋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선거를 바라면서 이런 생각들이 사실 많이 있었죠. 정권 심판론이 너무 컬컬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수혜를 독점하고 그래서 아마 월등하게 승리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퍼져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이 압승할 거야.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그 흐름 자체가 뭐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게 여론에 제가 말씀드린 기후도 있고 날씨도 있는데 날씨는 변하더라도 기후가 잘 안 변하니까 사실은 가긴 하는데 그런데 지금의 어떤 대안이나 다른 상황들이 있으면 변화가 될 수 있는 조짐들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나 방금 말씀드린 제3지대로 기대를 보내는 이제 여론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사실은 일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기류, 그러면서 심판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하면 민주당이 상당한 승리하는 건 맞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깨끗한 것을 최소한으로 해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승리의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 수도 있는, 제약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조짐들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 기승전 이재명 대표예요 또. 그러니까
데이터로 한번 보자고요. 이재명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도 이번에 같이 했었잖아요. 부정평가가 59예요. 긍정평가 35입니다. 대통령의 긍부정평가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정치인으로서는 국민들에게 호감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설수록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뒤로 물러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당을 그냥 선대위 체제로 하고 본인은 뒤로 숨는 게 보다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선거 전략을 윤석열 정권 심판이야, 김건희 여사 심판해야 돼 막 이렇게 내세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나중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사법적인 리스크 계속 쏟아붓고 이재명 당대표 공천, 친명 공천하는 나쁜 사람이야 막 하면서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부정평가가 높기 때문에 거의 솔깃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윤석열 대통령 별로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게 썩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이번에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아니다. 그러한 색깔을 벗어나는 게 가장 또 빠른 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오늘 아니에요? 민주당이 없으니까 민주당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는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가 지휘하는 선거를 한다라는 전략이에요. 아니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렇게 국민적으로 60%에 가까운데 어떻게 지휘를 해요? 네. 근데 하여튼 제가 오늘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기자회견에 대한 그 반응, 그렇죠. 이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자체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여당의 사실은 선거 전략이 줄이면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586 뭐 세대의 이제 청산 내지는 그 심판론이 하나 있잖아요. 네. 지금 막 이제 강을 세우고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을 명확하게 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론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두 가지를 가지고 쭉 밀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같이 이제 이렇게 맞붙는 양상으로 총선이 갔다고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부정평가 이런 것도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용인하고 가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효과도 뭐 제법 누릴 수 있었다고 보긴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윤석열이라고 하는 심판의 타겟이 사실 약간 비껴서 있는 양상이 돼버리게 되면 네.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공세, 여권의 공세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법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고민은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제 좀 선거에 전면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네. 어쨌든 본인이 약간 비켜서서 새로운 인물로 이제 치르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효과를 얻으려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인물이 사실은 이렇게 민주당 이제 사회자는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 야당 당대표의 기자회견이 주목받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저 그만둘게요. 저 물러날게요. 그거 아니면은요 하루짜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빠요. 윤석열 정권 나빠요. 기본이죠. 네. 그리고 우리 이런 정책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하루짜리 이슈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만약에 네. 이제 당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시점에 저는 좀 뒤로 물러나고 이제 좀 당이 좀 다른 분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며칠짜리 가고 야 이재명 당대표 욕심 버렸구나. 야 그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데 뒤로 물러난다니까 그래 이번엔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지. 그렇게 좀 그 흐름이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총선 지면요 이재명 당대표 그 다음날 그만둬야 돼요. 그 당대표라는 자리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거를 이기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선거를 이기려면 뭔가 내려놓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무슨
단순하게 뭐 제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싫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싫어하는 것 같던데. 아니 저 인간적으로도 제가 몇 번 뵀어요. 따로도. 그래요? 그래서 진짜요? 인간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선거 전략상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좀 새겨들을 대목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 측근들 저희가 이제 취재해 보면 너무 악마화가 심하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그걸 제일 못 견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를 악마화하고 이제 혐오를 부추기고 이재명 너는 안 돼라는 걸 계속 언론을 통해서 특히 이제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힘센 언론들이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게 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더 위축되고 뭐 힘들어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버티고 싸워서 이겨 나가야 되는 게 지도자의 상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 좋은데 다 좋은데 그냥 좋아요. 다 좋은데 그냥 억지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이재명 나쁜 사람 맞는 거 맞아요. 정말 뭐 1년 8개월 동안 탈탈 털고 주변 못 살게 굴고 맞아요. 맞는데 하나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선거에 이기려면 내가 어떠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할까? 그것만 바라보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 이기면은요, 이재명 당대표직에서 내려와도 권력은 다 이재명한테 가요. 이재명 당대표가 확고하게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어요. 희생까지 하고 버리는 모습까지 보였으니까. 그런데 연연해가지고 막 크게 이길 거를 작게 이긴다거나 정말 자칫 잘못해가지고 선거에서 다수당이 안 되고 과반수 의석도 안 됐다. 이재명 당대표 정치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근데 151석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기자들하고 회견은 아니고 기자 질의응답 질의응답 했잖아요. 그때 151석 전략을 얘기했어요. 장 기자님, 이거는요.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걸 보면 100점을 맞아야 돼. 근데 얘가 80점만 맞겠대. 그럼 그 애가 그래. 너는 겸손하고 너는 참 애가 현명하구나라고 머리를 쓰다듬겠어요. 너 뭔 소리야. 너 자신감 가져. 너 더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 맞아야지. 이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심판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 겨우 과반수 의석? 지난 2020년도에는 거의 180석에 가까운 의석 얻었는데 과반수 의석? 이거는 선거 결국엔 실패한 거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겸손함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변명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151석만 얻어도 내가 당대표 자리 지키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비칠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건 안 좋아요. 내려놓으시라. 내려놓는 분이 선거 때는 이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51석 전략. 저는 그렇게 감탄하면서 듣고 있네. 깊게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제 일당을 하는데 과반 우리가 이제 일당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과반이 안 되고도 절반이 안 되고도 일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제 과반 절반을 넘기면서 일당을 하는 것이 목표구나라고만 이제 받아들고 그것을 151석으로 표현했구나라고 생각을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51 숫자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장 소장님께서 거기에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면을 말씀을 통찰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숫자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200석 얻을 거예요. 180석 얻을게요. 뭐 151석 얻을게요. 이 숫자 얘기하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윤석열 정권 견제 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많은 의석수 주세요. 저희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하는 게 좋아요. 200석 한다 그러면 저는 교만한, 오만한 이러잖아요. 프레임에 걸릴 수 있고 151석 한다 그러면 야 저렇게 최소한의 목표치를 내세워가지고 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명분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얘기하지 마시라. 네, 숫자는 얘기하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뭐 오늘 뭐 숫자가 나올지 선거제도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벌써 10시 18분이라서 시간이 장수영 오시니까 시간이 훅훅 가는데. 아니 딴 분 나와도 재밌던데. 아니 근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한강 벨트 86 자객 공천선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네마다 이른바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자객 공천을 꽂고 있어요. 그 마포올의 그 김경률, 그다음에 이제 성동갑의 윤희숙, 뭐 이렇게 뭐 구로의 태영호, 하태경, 이영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이해운 다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객 공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객공천이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한강벨트 용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여기는 우리가 해볼 만해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0.7% 차이로 이겼고요. 네. 성동 같은 경우에는 4.7% 차이로 민주당이 이겼고 그다음에 마포 갑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차이로 민주당이 이긴 했는데 네. 마포 같은 경우에는 노웅래 의원이 네.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 좀 인구 구조도 좀 바뀌고 네.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볼 만하다. 성동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차이는 구도상 우리가 불리하지만 인물론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용산 같은 경우도 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지. 네. 야, 586 뭐 운동권 저 사람들 이번에 내가 나가서 없애버려야지. 이러한 거창한 명분일 뿐이고 네. 실리를 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부분들 사실은 이제 한강 벨트라고 얘기하고 그 이전에 마용성 네.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근에 어쨌든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부유한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왔고 네. 그러니까 이전보다 나은 득표율을 보일 수 있는 지역일 거야라고 하는 측면이 일단은 전제 조건으로 있어서 그것이 이제 하고 난 이후에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각을 세워서 뭐 586 운동권 정치인과 좀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한번 이슈화를 한번 해보지. 그 다음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먼저 각을 세운 다음에 네. 어디로 갈지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지역에서 본인의 당선 가능성 높은 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저도 뭐 비례의원들이 지역구를 어디 갈 것인지를 네, 막 하거든요. 맞아요. 되게 그것을 네. 몇 년 차에 하냐면은 거의 2년 차에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4년 차에 마지막 해야 할 것 네. 이미 2년 차에 지역을 다음 지역 어디 갈까? 역대 선거의 득표율까지 다 해가지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 그렇게 봐야지. 다른 지역들보다 그러니까 강남 3구 외 지역들에서 네. 그나마 최근에 여론 지형이 좀 바뀌어서 해볼 만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두는 게 더 네. 맞지. 586 정치인과 네. 대립각이 먼저 네. 세워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자객공천은요 구도가 좋은 쪽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데 여당에서 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은 약간은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나가서 출마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지역 주민을 우습게 본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구도가 좋지 않으면 자객공천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예컨대 지금 정청래 대 김경률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정청래 대 김경률, 김경률 대 정철.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역의 뭐 연고라든가 네. 뭐 지역에서 얼마나 했던 이거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방보다 그렇다는 것이지. 네. 그게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뭐 재선, 3선 하면서 사실은 뭐 1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텃밭을 가꾸는 거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끈끈해졌겠어요. 그 유대감들이. 그래서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긴다. 단기간에 사실 이게 현실에서 쉬운 일은 아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관심도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을 잘했냐 뭐 정당 지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앞으로는 요 상징적 지역들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데리고 와서 이렇게 딱 1대1로 맞붙인 조사. 네. 그때 거기서 약간 현타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유권자들이 네, 이거 네. 한두 번 언론에 띄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왔는데 지지를 전폭적으로 막 30몇 프로를 보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마포나 성동이나 이런 데에 이제 조사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 다음 주쯤이면 네.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때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바로 뭐 비등비등하거나 네. 오히려 이제 여당 후보가 압도하거나 네. 이렇게 나오는 게 단기간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어렵다. 있어서 근데 사실 정청래 의원 제가 이제 지역구 이렇게 돌아보면
엄청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동네 시장 상인들 뭐 가정사까지 민주당 다 편이라고 알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같이 다녀보면 실제로 동네 상인들이 정말 뭐 아니 근데 정청래 의원 스스로가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을. 그러니까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을 이길 거다? 국민의힘 후보가 네. 조금 어려워 보이고 어려워 김경률 보이고. 후보가 나가면 네. 다른 후보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득표율이 높아질 수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넘어설 만한 득표율을 얻을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우리가 중앙에서 알려진 막말하는 사람 네.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지역은 되게 관리를 잘하신다 하더라고요. 네. 저도 몇 번 뵀는데 막 네. 제가 막 비판도 많이 했는데 네. 저분 막 손잡고 아 반갑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건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네. 이런 이제 자객 공천의 인물들을 때 띄우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지역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저는 이제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요.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국민의힘의 어떤 전반적인 캠페인을 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 효과를 많이 주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이제 뭐 586 운동권과 각을 세우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하는 흐름들은 큰 틀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어요. 제가 봤을 네, 때. 예. 근데 실제 그 지역에서 그 후보에게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이냐. 그거는 아무튼 약간 의문입니다. 예컨대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운 1호 김경률 비대위원의 성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어떤 리더십의 상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판단을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한동훈 라는 생각도 위원장이. 들고, 네. 네. 거기 또 하나 여당이 안 좋은 이슈가 네. 쓰레기 소각장 맞아요. 문제잖아요. 네. 거기 가면은 거기 방송국 많이 있는데 네. 플랜카드 주민들이 상암에. 맞아요. 더라고요. 상암동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악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네. 그래도 여당이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아이고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유승민 대표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오산으로 가는 것인지 또 오산은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요. 오산은 오산이다. 아까 박지훈 변호사 그 얘기하던데 어떻게 쓰임새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유승민 전 대표의 정치가 잘 풀리는 상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 위원장이 되게 중용할 것 같아요. 한 위원장이 예.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감으로 왜냐하면은 감으로. 일단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달라 이렇게 차별화? 정적을 품을 수 있는 또 나중에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정도의 도량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걸 드러낼 가능성이 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유승민만은 안 돼. 동훈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유승민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면 최근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네. 이제 말은 안 하더라도 그냥 할 것 같은. 왜냐하면 권한이 이제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견제 효과도 너무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마음으로. 완전히 김을 뺐지. 김을 뺐잖아요. 빼고 이제 한동훈 한 거니까요. 제가 갔다면 만약 유승민 의원이 갔다고 한다면 네. 제법 사실은 이제 분위기가 모아지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던 상황인데 아마 이제 유승민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은 네. 대장이었는데 부하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게 본질적인 이유라고 보고 그래서 개혁신당 안 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중용을 할 것인데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일임했다고 하는데 그 일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마음대로 당에서 이제 어디 정해주면 가는 것이냐. 네. 근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닌데 그러면은 이렇게 당에서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몇 군데를 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하면서 이제 선택을 어디 하게 이런 이제 선택지들이 있는데 괜찮겠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아마도 약간 어려워 보이면서 희생적 선택을 하면서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택하겠죠. 내가 봤을 때는 뭐 거기 그렇게 어딥니까? 한국 지역들은 아직 모르겠어요. 네. 수도권에 사실 많지가 않. 본인이 않죠. 사실은 뭐 네. 강남에 네. 강남에. 네. 강남에도 꼭 뭐 그냥 근데 빛이 바랄 것 같아요. 강남을 강남으로 선택하면 가면? 빛.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뺏지 달아야죠. 유승민 전 대표 강남에 전략 공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파격이다. 우리가 사실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이럴 거야라는 것과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럴 거야에서는 네. 과연 쓰임새가 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상당히 많이 걸리고 네. 정말 싫어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대표를 네, 너무너무나 싫어하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한 한동훈 위원장이 잠재적인 경쟁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부각받는 역할을 시킬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오산이에요? 아니요. 오산은 뭐 별로 가능성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승민을 전면에 내세우면은 분명히 중도층을 견인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대위원장이든 아니면은 좀 좋은 지역구든 이렇게 줘가지고 좀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저는 할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한 위원장이 머릿속에 네. 어쨌든 본인이 지금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윤 대통령과 다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이런 상황에 내몰렸는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와 있는데 여기서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정말 그러면은 이제 길이 없어진다고 보여요. 네. 대통령과 사이도 멀어졌고 당에서도 사실은 이제 별 이제 미래가 없을 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선방할 수 있는 것을 목적하면서 가장 강하리라고 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인 도전자를 만나면 선거 캠페인에 조언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인은 도전자는 또는 지고 있는 사람은 도움이 되면 개똥도 갖다 씁니다.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의 최고의 목적 함수와 부합되는 네. 거니까. 정말 센터장님이 정확한 판단과 분석을 해주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지 않을까요? 저기 한동훈 위원장이 좀 유승민 전 대표 좀 중히 이번에 선거에 쓰겠습니다. 그러면 해도 너무하는구만 진짜 정말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건가 지금? 내 생각을 모르나? 이러지 않을까? 거의 빙의다 빙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하여튼 오늘 너무 재밌게 정치 분석 해봤습니다. 장선생님 어떠셨어요? 아유 뭐 장윤선 기자님하고의 방송은 언제나 즐겁고 우리 윤희영 센터장님은 워낙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네. 항상 방송할 때 참고하는데 네. 저는 이제 걱정이 있다니까요. 제가 나와서 동접자도 안 나오고 조회수도 떨어지고 막 보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되고 이러면 네. 제가 정말 누를 끼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안 나오려고 했던 거였는데 네.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미있어요. 네, 네. 정신 승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댓글도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았고요. 나쁘다는 얘기네.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건. 네? 아니에요. 예, 아니 환영하는 분들 초반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저희가 정말 심도 깊은 정치 분석 해봤고요. 총선 이제 60일 2달 이제 남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떤 정치권의 향연이 벌어지는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네. 이제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제가 부산 민심 탐방하러 가거든요. 오, 다녀오셔서 한 번 더 나오세요. 혹시 다음 주에 불러주시면 네, 네. 제가 부산 월요일 나오시래요. 월요일. 우리 작가님이 월요일 토요일은 제 시간이 안 돼요. 듣고 그래서 제가 한번 부산 네. 민심 한번 예. 말씀드릴 기회가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